알쓸신잡, 요즘에 유명한 예능 프로죠.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좀 따봤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알쓸신잡이라고 제목은 지었지만 염증성 장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이번 강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증성 장질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고 그 다음에 꼭 이것만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강의를 꾸려봤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만성피로, 그리고 만성피로에 도움이 되는 운동,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금연의 필요성, 자약과 관장약 제대로 사용하기, 감기약, 치과치료 때 주의약제,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종 저희 아산병원의 교육자료 이용 방법 및 진료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만성피로는 염증성 장질환 때문인가요? 라는 이런 말을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꼭 질환 때문에 저희가 피로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현대인들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꼭 질환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다입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어떤 질환들은 감염과 염증성 질환, 그리고 빈혈과 같은 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환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 항고혈압제 같은 약물 부작용들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피로를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의 방법을 권해드리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우선 점진적인 유산운동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을 천천히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운동량을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주로 유산소 운동은 지구력 운동, 즉 숨이 가파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 심장과 혈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팔굽혀 펴기, 턱걸이, 잇몸 일으키 같은 맨손 체조로도 가능하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앉았다 약간 엉덩이만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이 될 수가 있고 의자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틈틈이만 해주면 생활 속에 작은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그림과 같은 자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쿼트 운동의 장점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법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신체의 힘을 내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인체의 지방과 노폐물을 태워 없애주는 역할을 하므로 허벅지 근육이 줄면 노폐물이 몸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로감이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면서 사망률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생활 속에서 스쿼트 운동을 조금씩 해와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근력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 집 나르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만성피로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을 해주며 기분 개선과 긍정적인 에너지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로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수칙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3, 4회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금연과 절주 당연히 지키셔야 하고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편식 없는 균형 잡힌 식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가족과 친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힘들 때는 저희 의료진과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맨손 체조와 요가와 같은 이완 운동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연상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피로 예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과 대화를 할 때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은 각각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률은 2014년 조사에 따르면 45.5%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약이 절대 아닙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도 아닙니다. 또한 식약청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서 승인된 인증마크가 있어야지 합니다. 무허가로 제조된 회사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사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 또는 효과는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와 상호작용 역시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대 광고를 믿기보단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기능 성분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충분히 섭취를 한다면 굳이 그거를 약으로 복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연의 필요성 다들 아시겠죠? 사실 크론 진단을 받은 젊은 남성에서 의외로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스트레스의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흡연의 긍정적 측면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담배를 하시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담배 자체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포함시키고 있고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흡연과 크론병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크론병 발병 확률도 높고 크론병 환자 중 흡연자는 염증 조절이 잘 안되며 장기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수술의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흡연자는 생물학 제제 주사에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연을 해야겠죠. 올해 계획에 금연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연 3회 금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고 8주에서 12주 동안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 약물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원 내원이 힘들다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서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니코틴 제체제, 대체제를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을 가까운 보건소조차 내원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금연 콜센터, 금연 상담 전화인 1544-9030 등록을 해주며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금연 상담과 약물 처방 시 약 3개월간의 약가와 상담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지정된 데를 방문하시면 4박 5일간의 입원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를 운영받을 수도 있고 1박 2일 단기 금연 캠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자약과 관장약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교양성 대장염에서 자약을 꾸준하게 사용해 왔던 환자들에게 방법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 화장실에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자약 후나 관장 후에 사용 후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화장실이 아닌 방 안에서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요즘 자약의 수입상 문제로 인해서 펜타사 자약만이 저희가 처방이 되는데 사용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불편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때 해결 방법의 하나로 그림과 같은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 다리를 가슴팍에 붙이는 자세를 취한 뒤 자약 끝부분에 저희가 윤활제 아니면 오일이나 글리세린을 바른 다음에 부드럽게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자약 사용 후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관장액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관장용 튜브가 좀 더 딱딱하고 아프셔서 충분히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무리하지 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 치료를 하면서 감기약과 같이 먹거나 또는 치과 치료를 안 되는 줄 알고 모든 치료를 보류하신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같이 치료를 안 했을 때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기약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약 성분에 들어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 계통의 성분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출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이나 되도록 신중히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보린, 펜잘, 브루펜, 케토톡 같은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세트 아미노페닌, 타이네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항균제와 항생제는 장기 사용 시 설사 악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입니다. 요즘에 인플루엔자 접종과 폐렴의 예방접종을 많이 권유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은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거는 스테로이드와 면역조절제, 생물학 제제 등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가 각종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면역 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이고 또는 면역 억제 치료 중이 아니라도 향후 투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질병의 활동성인 경우에도 하고 또 고령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 상태에서 생백신은 금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MMR과 수두, 대상포진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접종 전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연구학회에서 예방접종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니 본인의 예방접종력과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중에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진단 시 반드시 과거 접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종을 하시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0월에서 12월에 한번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폐렴은 13가와 23가를 접종을 하시는데 일반인은 23가 한 번만 맞지만 저희는 13가 폐렴 후에 8주 이후에 저희가 23가를 접종하고 있고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항체 형성을 확인한 다음에 A형은 2번, B형은 3번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자궁 경부암 백신 맞도록 하고 있고 단체 생활 예상자인 기숙사 생활 대상자인 경우에는 내소막염 백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동영상 자료, 교육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 안에 염증성 장질환센터 ibd.ac.seoul.kr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와 선생님들의 다양한 강의 자료와 놓치신 강좌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염증성 장질환센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AMC 병법 염증성 장질환을 검색을 하시면 염증성 장질환센터 소장이신 양석규 선생님의 인터뷰와 소화기내과 예병덕 교수님, 소화기내과 황성우 선생님의 언론 인터뷰가 있고 외과 윤용식 교수님의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환자 대상으로 하는 병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매달 1회, 셋째 주 목요일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래 환자들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교육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연 2회 교육 강의가 잡혀져 있고 지난달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올 12월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가 잡혀 있으니 듣고 싶으신 분은 셋째 주 목요일에 4시 반에 저희 113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영양관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셨나요? 외래에서 영양사 상담이 저희는 가능합니다. 영양상담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1대1로 저희가 식이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진료 전이나 진료 후에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예약 시간을 예약한 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기타 책자입니다. 면역조절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안내 책자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에서 심포니 치료를 할 예정이라면 골리무베 치료 책자가 있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레미케이드 nem시마 치료 책자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휴미라 책자 그리고 최근에 킨텔렉스 주사 자료에 대한 자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관련 자료와 행복한 임신 출산의 자료도 구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편하게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증상 입력을 매번 진료 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증상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환자분 스스로가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조금 성가시게 생각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내원 일주일간의 증상과 내원 3일간의 증상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적절한 진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환자분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증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직접 병원을 내원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상 기록지를 클릭하셔서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전산이 어렵다 하시며 종이로도 수기하셔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아산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많은 교육자료와
환자분들이 여러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질환 관리가 절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환자분들께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02-3010-3299 0800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담실을 방문해 주시면 저와 권은자 간호사가 여러분한테 성심껏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